네. 수익률은 통상 어느 정도 되나요? 15배까지 안 되더라도 한 10배에서 13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당 가격 기준으로 시리즈 B 정도 가 있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배 정도의 이상의 차익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지스탁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경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벤처 투자와 자본시장의 주식 투자를 모두 전문가 영역에서 경험을 하고 계신 넥스트드림 엔젤 투자 클럽의 회장을 맡고 계신 태성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저희 젠포트 유저 인터뷰면서 사실은 이 투자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인지도와 깊은 경험을 가지신 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들어가면서 회장님 본인의 좀 간단한 커리어나 개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넥스트드림 엔젤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태성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넥스트드림 엔젤 클럽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IB 그리고 이제 기업 CEO 분들 같이 이제 다양한 전문직들 한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직 중심의 엔젤 투자 클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한 6년 5개월 정도 클럽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IPO 관련된 업무와 그 전에 이제 PI 투자,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업무, 기업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회사채, 메자닌 발행 같은 기업금융과 관련된 실무 업무들, 투자와 발행, IPO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이제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고요. 지금은 넥스트드림 엔젤클럽의 클럽장을 맡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정말 자본시장 쪽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투자자로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 성향이나 좀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떠신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 주식,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있는 비상장 주식의 엔젤 투자와, 그리고 이제 IPO를 하면서의 프리 IPO 같은 이제 그로스 영역에 있는 투자,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약간 제도권의 어떤 그 언저리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 안에서의 자산 배분을 조금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보는 편이고요. 지금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자산 배분의 철학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 상장 주식을 1,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1, 그리고 코인을 1 정도로 해서 어느 한쪽이 뭔가 무너졌을 때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물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 이렇게 이제 자산별로도 이렇게 밸런싱이 되지만 저는 위험 자산 안에서의 밸런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밸런싱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놓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좀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초기 투자 시장으로 와서 엔젤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클럽까지 조직을 해서 하시는 거는 십수년 동안 이 여의도에 있었지만 처음 봤어요. 네. 그 정도로까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주식, 왜냐하면 초기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트폴리오별 자산 관리를 하더라도 사실 황금성이 높지 않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젤 투자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계기가 좀 명확하게 있었죠. 제가 이제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이제 PI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당시에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 이제 토스 대표님께서 저희 그 부서에 찾아와서 이제 투자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토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기였고, 이제 송금 기능 하나, 번호로 이제 송금하는 기능 정도가 있는 시기여서 사실은 좀 대표님 보면서, 그 토스 대표님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얻었지만 실제로 이제 투자까지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 있는 그 PI 부서의 투자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초기였던 토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투자에 임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케이스가 있었던 게 컬리였습니다. 이제 컬리가 이제 저희 부서에 이제 투자 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낯선 시기여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새벽 배송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막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서 막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단계였는데, 투자를 검토하는 담당자들은 뭐 굳이 새벽에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 아주 이른 시기였지.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새벽 배송에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고 처음으로 이제 문물을 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투자 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컬리 역시도 투자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물론 토스나 컬리가 지금 다 IPO 시장으로 가서 완벽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거나 일종의 뭐 조금 더 관문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투자를 했으면은 아마 적어도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차익은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눈앞에서 유니콘들이 막 제 손을 떠나서 투자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유니콘들조차 보는 눈이 없다는 거에 상당한 회의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적 이제 초기나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에 있는 비교적 이제 극초기에 있는 스타트업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한 6년 넘게 이렇게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 벤처 투자라는 게 숫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의 약간 창업자라든지 회사의 아이템이라든지 성장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실체화가 되지 않은 사람과 그 계획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리스크도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는 좀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진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시청자들 보시면은 그럼 엔젤 투자는 실제 뭐 상장 주식 투자랑 뭐가 다른 거야? 아니면 뭐 펀드 투자랑 뭐가 다른 거야?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엔젤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프로세스가 다른가요? 엔젤 투자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젤 투자라는 게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투자자 분들 입장에선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그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돈을 넣고 주주명부에 내 이름으로 이제 주주명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이제 여러 명의 있는 인원들을 모아서 일정 금액 뭐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출자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직접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라고 하면 두 번째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나 이런 조합에 투자하는 형태는 개인들이 그 조합에 투자를 해서 조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고요. 그 조합이 그 기업에 있는 어떤 계약의 주체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한테 이제 수익 배분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조합을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투자 조합을 담당하는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합을 관리하는 분이 직접 이제 회사와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첫 번째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그 기업에 있던 대표님이나 CFO님과 얘기를 해서 내가 직접 계약서를 쓰고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구분이 됩니다. 개인이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할 때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오너와 직접 협상을 해서 개인이 돈을 넣는 구조인데 그렇죠. 엔젤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클럽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과 모여서 그 조합원들을 대표로 하는 대표자가 오너와 그렇죠. 딜을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도 좀 더 크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 조합원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딜 조건을 제시를 하거나 협상을 진행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건을 논의를 할 때 일일이 그 조항별로 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뭐 주식의 형태를 보통주로 한다. 아니면 뭐 우선주로 한다. 이런 아주 굵직한 조건들이나 우선주라고 하면 어떤 이자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환 조건이나 전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굵직한 조건들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조합에서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통과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건별로 그렇게 의사결정보다는 중요한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벤처 투자업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신기사나 이런 GP라고 하는 투자사들이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투자금의 이제 원천은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펀드가 가령 뭐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펀드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는 그냥 계속 소진 다 될 때까지 집행을 하는 형태인데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펀드가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건 바이 건으로 프로젝트 펀드처럼 다 개별로 그때마다 조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저희 넥스트 드림 엔젤 클럽에서는 말씀하신 거에 후자로 프로젝트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식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업에 출자를 하고 싶을 때 다 돈을 쌓아놓고 알아서 투자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기업 투자 건에만 손을 들어서 참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조합들마다 다 다른 조합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엔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엔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각각의 이제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 엔젤 클럽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이꼴 조합원이다는 아닐 수 있죠. 있겠네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은 엔젤 투자 클럽의 투자 프로세스는 일단 클럽에 가입을 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투자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저기다가 내 개인 돈을 얼마를 넣어서 이 조합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네. 건 바이 건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마다 좀 돈을 넣으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가는 맞습니다. 저희 넥스트 드림 엔젤 클럽 말고도 다른 엔젤 클럽이나 다른 소모임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을 한 뭐 5천만 원, 1억 원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해줘서 소진을 해가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시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업종이나 기피하고 싶은 업종 뭐 최근같이 뭐 관세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이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난 그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 있는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각자 개인별로의 약간의 맞춤형 내가 선호하는 업종만 투자하실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개인이 투자하든 우리 클럽에서 투자하든 엔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되게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의 스테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계의 투자가 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좀 시리즈가 좀 나눠지긴 하는데요. 이게 그 회사마다 업종별로 좀씩 나눠지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출자를 했던 라운드는 시드 라운드 그리고 이제 프리 A 라운드라 그래서 이제 시리즈 A 그러니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막 이익과 매출이 나오기 전 단계에 있는 초기 라운드를 시드 라운드, 프리 A 라운드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사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100억 밸류 이내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 주요 타겟이고 그런 회사들의 뭐 적게는 한 2억에서 3억, 많게는 한 5억에서 뭐 7억 정도 사이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장 주식 투자도 사실은 수익률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현실화가 되는 거는 매도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상장 주식도 사실은 그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엑시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엔젤 클럽은 어느 단계에서 엑시트를 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시드 라운드가 거의 이제 첫 라운드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에 그건 좀 초기 라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엑시트하는 시점이 사실 가다가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잘 나간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시리즈 A 매출이 나오고 시리즈 B 그리고 시리즈 C 뭐 IPO 라운드 이렇게 쭉 가는데 예를 들면 한 시리즈 A에서 B 정도의 라운드 정도가 가면 이 시드 라운드에서 투자했던 그 내 주당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주식을 구주라고 하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와서 돈을 넣는 걸 신주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의 주식의 일부를 구주로 매각을 하시게 되고 신주 대비해서 좀 할인율의 혜택을 드리게 되면 기관 투자자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구주만 투자하는 또 세컨더리 펀드라는 또 그런 기관들이나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또 매도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너무 초기에 들어가서 가령 진짜 IPO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이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시리즈 B 정도 되는 적정 시점에 이제 엑시트를 한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디스카운트 조금 해주고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통상적으로 엔젤 라운드에서 B 라운드에서 엑시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네. 수익률은 통상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좀 간단한 좀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시드 라운드에 보통 투자할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이 한 30억 밸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리즈 A에 해당하는 밸류가 한 100에서 150억 밸류, 많게는 200억 밸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B 정도가 가면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저희가 30억 밸류에 투자를 했고 만약에 시리즈 C, B 정도의 라운드가 가 있으면 한 300억 밸류 정도가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뭐 밸류로 따졌을 때는 한 10배가 넘는 한 15배가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이 될 거고, 그거보다 뭐 주당 가격이나 이런 희석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15배까지 안 되더라도 한 10배에서 13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당 가격 기준으로 시리즈 B 정도 가 있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배 정도의 이상의 차익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10배 수익이면은 사실 보통 스타트업이 엔젤 단계에서 잘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B라운드까지 가는데 보통 한 3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회사들은 고속 성장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시리즈 B, C까지 가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보통 통상적인 회사들은 시리즈 B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3에서 5년 정도를 보고 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벤처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럼 리스크도 그만큼 높을 거라 그 사이에 잘 안 되는 회사도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나요? 저희 클럽을 좀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뭐 나름 뭐 치부라고 보면 치부일 수도 있는데,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6년 5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 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의 개수가 24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교적 이제 프리-A 라운드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들 중에 아쉽게도 좀 중간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부도 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했던 회사가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개수인데요. 예. 뭐, 이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막 하나하나 이제 회사들이 더 이상 좀 가지 못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선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개수가 많긴 한데, 보통은 한 반 정도는 가다가 좀 낙마를 하거나 회사가 잘 안 되거나 그 이상의 확률로 회사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10개 투자하면 9개는 망하고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하나에서 그 나머지 수익을 다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벤처 투자 시장 의 어떤 뭐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클럽은 어쨌든 24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는 좀 나름대로는 잘 안 된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실리콘밸리의 유명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엔젤 클럽들이 하는 얘기를 봐도 정말 나중에 수백 배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잭팟까지 가는 애들은 정말 손에 꼽고 그거를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 실제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사들이 투자해도 성공률이 20%가 안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르지만, 투자하고 나서 엑시트하는 것까지를 봤을 때, 투자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클럽을 운영한 지 6년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리즈 B 정도 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5년 정도라고 봤던 게, 저희 클럽에서도 투자를 하고 나서 시리즈 A 라운드가 끝난 회사들이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4개 투자를 했고 살아남아 있는 21개 업체들 중에서 시리즈 A가 끝나고 이제 B로 가는 회사들의 비중이 7개에서 한 8개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은 뭔가 성공 사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라는 걸 좀 몸소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본업으로 삼는 그런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클럽은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클럽이긴 하지만 그분들 자체가 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보여지네요. 네, 뭐 많이 클럽원분들께서 좀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의 좀 노하우가 있었던 게요. 클럽에 되게 다양한 부류의 말씀드린 대로 직군들이 계십니다. 뭐 대표님처럼 이제 벤처 씬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의사, 변호사, 그리고 VC 심사역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딜이 이제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항상 좀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한테 이 딜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사느냐고 좀 의견을 매번 좀 여쭙습니다. 너무 이제 레퍼런스가 안 좋은 회사들은 좀 알아서 좀 필터링이 되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한 회사들은 좀 좋은 의견을 받고 2차, 3차 이렇게 필터링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물어볼 때가 많다. 바이오 헬스케어면은 저희 클럽에도 또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의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뭐 이건 정말 신약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여쭤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저번에 약간 헬스케어 쪽 스타트업 IR을 저도 들어가서 느낀 건데 그 회사의 대표님이 IR 피칭을 할 때 쓰는 용어들 전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할 때 클럽원들 분 중에 의사이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질문 공세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질문 또한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그 대표님과 그 질문자분들의 대화를 보고 저분들의 IR이 끝나고 난 후에 피드백을 나는 잘 들으면 뭔가 많은 참고가 되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투자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넥스트림 엔젤 클럽만의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생각보다 이 투자 시장이 좀 좁거든요. 뭐 한두 달이 건너면은 뭐 아시는 대표님 또는 CFO님 그 회사의 이제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좀 단순하게 어떤 많은 직무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기업에서 어떤 뷰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조금이라도 좀 제거해서 너무 아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좀 투자를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필터링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클럽에 많이 계시고 그거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클럽원 분들이 현재 한 150분 정도 계시다고 하셨죠? 그럼 대략적인 구성이 어떻게 돼요? 제가 어쨌든 증권사 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운용사, 은행 그리고 벤처 투자 이런 VC에 있는 부류가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50%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그다음에 기업 CEO분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기자님도 계셨고요.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군으로 이렇게 전문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한 50% 정도가 돼서 그냥 듣기에만도 되게 밸런스가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투자가 본업인 분들이 한 절반, 아이템이나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이 한 절반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보면 되게 좋은데 약간 기관 투자자와 투자 조합의 차이는 투자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사후 관리? 그러니까 투자 이후에 사실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운영진으로서 그 클럽의 회장으로서 그 투자 이후의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그 사후 관리가 어찌 보면 투자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일수록 연락이 안 됐을 때 투자하신 분들의 불안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도 이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 CF님과 전화 연결하거나 메일링을 하거나 SNS 같은 거를 연결을 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늦은 피드백을 주시거나 답변이 안 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좀 지양하고 있고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그런 대표님이나 그런 경영진들은 거기서 필터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하고요. 다만 투자를 하고 나서 대표님들도 사실은 투자 전보다는 투자 후에 커뮤니케이션의 강도가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느낌이 다른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그런 분들을 또 제가 선정을 해서 IR이나 이런 거에 좀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분기나 반기나 특히나 이제 연간 단위로는 매번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클럽원 분들하고 이제 저희 그 포트폴리오사들 대표님들하고 전체가 모이는 행사 자리가 있어요. 넥스트 드림스데이라 그래서 매년 말 또는 매년 초에 그런 행사를 할 때 대표님들 무조건 좀 참석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1년 동안 못 본 분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얼굴 뵙고 그래도 이제 뭐 연간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조합원들, 클럽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클럽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비대면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비대면으로 투자를 비상장에 했지만 1년에 최소 한 번은 직접 대표와 그렇죠. 얼굴 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맞습니다. 분기마다도 이제 보고는 지속적으로 보고는 받을 계속 수 받으시고. 있게 이제 운영진에서 사후 관리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월별로 좋은 지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분기 단위로 월별 매출이나 뭐 이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별로 실적이 쭉 나오게 되면은 뭐 반기 분기는 반드시 좀 공유를 드려서 매출 나오는 그 트렌드들은 확인하실 수 있게 갑자기 그 투자해놓고 툭 하고 그냥 불 꺼진 것처럼 깜깜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그리고 연간 단위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는 좀 더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분야에 있다는 그 전문가 클럽원들께서도 투자 이후에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은 본인의 전문 영역 안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출자를 했던 회사 중에 종이팩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좀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 클럽원 중에 한 분이 이제 GS 그룹 쪽에 네트워크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GS 글로벌, GS 리테일, 특히나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편의점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이팩 솔루션이 적용돼 있던 뭐 쌀 같은 제품들이 GS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또 사업적으로 연결을 또 해주시고, 다른 그 계열사들 중에서 GS 벤처스 이런 데들을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사업적으로 투자 검토도 해주시고 사업적으로도 검토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들이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업에만 종사하신다고 투자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또 사업적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또 연결을 또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쪽에 저희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사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려서 또 시너지를 내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또 사업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는. 아무래도 벤처 투자다 보니까 내가 투자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 회사가 크는데 도움까지 줄 수 있는, 뭐 역으로 그 회사의 아이템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시너지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네요. 엔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 뮤지컬단에 설 수 있게끔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지원해줬던 분들을 엔젤 인베스터라고 부르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엔젤 투자자였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그 정신에 부합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돈만 투자했다고 그냥 이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기보다는 이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적 네트워크, 그리고 후속 투자할 때 또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VC 분들이나 뭐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소개를 해준다던가 되게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직간접적인 지원들을 좀 해드리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장님도 과거에 기업금융이나 IPO 업무를 또 해보셨기 때문에 그 초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까지 가는 플랜을 짤 때 뭐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비교적 초기 기업들을 이제 좀 상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정비가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관이라든가 스톡 옵션 같은 것 경우도 뭐 아예 정관에 반영이 아예 안 돼 있거나 전환이나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개념도 아예 잘 좀 와닿지 않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어떤 회사의 정비가 안 돼 있거나 그리고 계약서도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돈만 넣고 계약서는 없는, IPO 갈 때는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실 수 있게 좀 보완하시라고 실무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지식은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상장 주식 투자와 비상장 주식 투자, 특히 엔젤 투자 관점에서의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좀 간단히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장 주식을 볼 때랑 비상장 주식을 볼 때의 차이점은,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람을 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어디 출신이고 어떤 뭐 같은 고등학교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할 때에는 사람에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까지는 아닌, 근데 비상장 투자를 할 때에는 매출이나 이런 이익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정되다 보니 그 사람이 대표이사나 CFO들이 하는 말,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하면서 거기서 약간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맘먹고 사실은 이거를 가짜 데이터로 속이려고 하면 또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과 이제 비상장의 주식의 차이점은 당연한 차이이긴 하지만 사람의 어느 정도 중요도를 따졌을 때 비상장 주식이 투자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편이고, 상장 주식은 데이터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요즘에 와서는 사실 비상장 기업 투자할 때는 그렇게 이제 매출이나 이익 데이터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들이 한 2, 3년 전까지의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좀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기 악화, 침체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런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이나 이익을 낳는 트렌드들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기업을 투자할 때도 상장 기업만큼 데이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통점화가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결국 비상장 기업도 성장을 하면 상장 기업이 되는 게 목표일 테니 옛날에는 좀 사람과 스토리 위주로 투자를 했고 상장 주식은 데이터 기반으로만 봤다면 지금은 좀 많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시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중요도가 숫자에 대한 중요도가 사실 엔젤 투자할 때는 금기사항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 얼마 벌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엔젤 투자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워낙 그런 후속 투자나 아니면 VC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얼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보고 투자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상장 주식 투자는 잘 몰라서 이제 못하던 조금 리스크가 많이 높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뀜으로 해서 조금은 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있고요. 진입 장벽이 예전에 비해서는 비상장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큰 비상장 기업 사이트에서 내가 매수 주문을 넣었더니 집에 돌이 왔더라.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뭐 정말 이렇게 돈을 넣어서 막 뭐 구제도 못 받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뭐 증권 플러스라든가 이런 비상장 관련된 기업들의 앱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혁신의 숲이나 WC 같은 아주 일부의 또 비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또 시장은 많이 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찾는 것들이 더 어려워진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에 대한 비율, 자영업에 대한 어떤 창업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이제 기술 기업으로 많이 창업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냥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환경이나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좋은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나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사들도 초기 투자에서는 성공 확률이 한 20%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뽑아야 되고 옛날에는 호경기에는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모수라도 많아서 어느 정도 확률이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 잘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관점에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우리 넥스트림 엔젤 클럽만의 장점인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좀 빛을 발할 수도 있겠네요. 개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좀 뷰를 볼 수 있거나 산업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포진이 돼 있다 보니 그런 도움을 저도 많이 받고 있고 포트폴리오사들도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쨌든 초기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엔젤 투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엔젤 투자 자체가 불안전성이 훨씬 더 많은 투자입니다. 뭐 대표이사나 이제 매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발현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제 뭐 직업에서 워낙 리스크만 보고 이렇게 뭐 조금 냉소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엔젤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나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그 기업이나 사람의 조금 더 장점을 봐주실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엔젤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잘 어울린다. 그 이후에 이제 따라붙는 것들이 그 회사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이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매년 이제 CES 같은 뭐 아니면 MWC 같은 또 트렌드를 보면 이후에 뭐 2, 3년 후에 트렌드들을 알 수 있는데 트렌드를 앞서서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순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넘어서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는 능력들을 CS나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스터디하시고 공부하시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좋은 투자자의 요건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계속 그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도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M&A까지 가봤던 경험이 있지만
외부의 투자 유치를 많이 다녔지 제가 직접 비상장 주식 투자는 사실 저도 넥스트림 엔젤클럽 조합원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이 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아주 친숙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비상장 맞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특히 엔젤 투자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젠포트 유저들은 거의 99% 상장 주식 투자자분들일 텐데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 투자라는 또 새로운 영역에 많이 배움을 얻었을 거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해칭 차원에서도 자산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영역일 것 같기도 해요.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태성환 회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클럽 기준에서의 앞으로의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매년 CES가 끝나면 CES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거의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주요 구루들이 나와서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화두가 많이 됐던 게 AI 에이전트가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이상이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로 다가오면서 구현되는 게 로봇입니다. 에이전트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이고 그것들이 이제 산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배치가 되면서 우리의 어떤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영역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공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회사나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나 제조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봇 분야, AI와 로봇이 접목된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은 니즈가 첫 번째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아무래도 우리나라든 글로벌이든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는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일부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은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성장 가능성, 뭐 기업 가치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초고령화가 되면서의 어떤 필수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AI와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조금 더 생소했던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조금 늘려가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정말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뭐 양자역학 같은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뭐 5년 전, 7년 전만 해도 AI는 그냥 테마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딱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테마주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체는 없고 양자역학은 좀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 양자역학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많지 않고 딱 그 AI의 7년 전의 모습, 5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CES를 통해서 리뷰를 했을 때 그 세 개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고 실현해 나가고 싶어서 그런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기회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초기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이제 검토했던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스쿠핑,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네네네. 스쿠핑을 할 때 그 로봇을 네. 착용을 하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웨어러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 웨어러블 플러스 AI가 탑재된 웨어러블에 관련된 로봇들이 이제 막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있거나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AI 알고리즘을 탐색하고 지금 아마 제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인데 암을 진단하는데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데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암 진단율을 높이는 회사들도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물론 뭐 잘된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여부는 가봐야 알겠지만 트렌드들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은 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궤도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공개 기업으로서 상장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제도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이제 위주로 한다면 벤처 투자, 엔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5년, 10년 후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앞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그들은 시작을 했겠지만 아직 시장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와 또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꿈을 현실에 나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뭐 3명 있고 5명 있고 직원만 뭐 2명 있고 이런 업체에 투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초기 라운드에 투자를 하고 나서 시리즈 B까지 갈 수 있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시리즈 B나 C 라운드에 갈 수 있을 정도면 기관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PE나 이런 VC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이 업체가 얼만큼 기관 투자자들한테 3년 후, 5년 후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그림을 그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죠.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저희 넥스트림 엔젤 클럽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그 확률을 높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오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 클럽 원이 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엔젤 클럽과 다른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이제 넥스트림 엔젤 클럽은 사실은 이제 전문직과 전문가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뷰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 기준, 회원들의 심사 기준으로 꼽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죄송하지만 저희 클럽에서는 조금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꼭 그 기업가, 사업가거나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짜 직원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누구나 지원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원은 다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라이센스가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업체를 뭐 15년, 20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아주 일부라도 뭐 엑시트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 유치 경험도 가지고 있거나 그것들을 또 전문성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은 100% 해주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센스 있다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문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기업들을 투자할 때 뭔가 본인의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끼리 윈윈 할 수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저희 클럽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클럽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심사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 또 저희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좋은 클럽원들을 여기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영상 편지 써도 되나요? 영상 편지를 한번 네, 그 저희 넥스트림 엔젤 클럽은 지금 6년 5개월 정도 된 클럽이고 국내에서는 가장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엔젤 투자 클럽입니다. 그래서 각계에 있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저희 클럽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엄청난 수익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높은 수익률, 익스트림만 수익률도 한 축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비상장 투자 중에서도 엔젤 투자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시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직접 투자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넥스트림 엔젤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